전례 없는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 베아트리스 공주는 아버지 앤드류 왕자에 대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폭로를 하며 오열했습니다. 과연 공주가 밝힌 내용은 무엇이기에 가장 가까운 측근들과 왕실 인사들까지 경악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고백이 궁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순간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무 충성, 그리고 배신이라는 겹겹이 쌓인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베아트리스 공주의 감정적인 고백 뒤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과 그것이 윈저 가문에 남긴 영원한 상처를 밝혀내야 합니다. 아이상황의 비극적인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베아트리스 공주가 어떤 여성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1988년 앤드류 왕자와 사라 퍼거슨의 첫째 딸로 태어나 당시 영국 왕위 계승 서열 7위였던 베아트리스는 모든 순간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는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쏟아지는 대중의 감시를 견뎌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전의 많은 왕족들처럼 그녀는 의리의 리본 켜팅식 발코니 등장 등으로 정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아트리스는 왕실의 의무라는 화려한 틀에 갇힌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전통적인 공주의 모습을 결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에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강렬하면서도 조용한 독립심과 버킹엄 궁전의 삼엄한 철문 너머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왕족들과는 달리 그녀의 부모는 왕실에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최고급 기숙학교에 그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스코트의 세인트 조지 스쿨에서 교육을 시작했고 결국 런던 대학교 골드스미스에서 역사학 학위를 취득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베아트리스 공주는 비록 부모님과 여동생 유진이 공주와 함께 의무적인 국가 행사에 성실히 참석했지만 왕실의 의무와는 전혀 무관한 기회를 의도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끊임없는 열망을 지녔다. 소니 픽처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냉혹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환경을 경험하고자 했다. 재무 및 사업 개발 분야에서 고된 업무를 수행하며 복잡한 기업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베아트리스에게는 왕실 혈통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당한 전문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다. 베아트리스 공주가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서 잠시 살았을 때 그녀는 국제적인 유명인사로서 화려하지만 피상적인 삶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익명성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베아트리스 요크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기업계에서 활동하며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명인 목격담이 매일같이 화제거리가 되는 대도시에서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평범한 직장인처럼 커피를 마시고 일에 완전히 몰두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능력을 키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폐쇄적이고 아첨으로 가득 찬 왕실의 울타리 밖에서 진정한 우정과 관계를 맺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국에 머물며 신중하게 마련된 귀족적인 환경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왕실의 관례였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아트리스 공주는 자선 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겪었던 난독증 인식 제고, 아동교육, 정신건강 옹호 등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선 활동은 단순히 참석해서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여를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 역시 품위 있는 사생활을 지키는 동일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왕실의 로맨스는 역사적으로 전 세계 파파라치의 집요한 시선 아래 펼쳐지는 것이 관례였지만 베아트리스 공주는 부동산 개발업자 에도아르도 마펠리 모찌와의 관계를 중요한 초기 단계부터 아름답게 비밀리에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2020년 여름 세계적인 팬데믹의 암울한 시기에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들의 결혼식은
과거의 화려하고 TV로 생중계되는 왕실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카 행렬도 수백만 명의 시청자도 없었습니다. 윈저에서 여왕 필립 공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매우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기보다는 두 사람은 품격 있고 로맨틱한 사진 몇 장만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딸 시에나를 낳으며 어머니가 된 후에도 그녀는 조용한 삶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출산 소식은 따뜻하게 전해졌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베아트리스 공주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괴롭혔던 독이 든 끊임없는 감시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며 키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는 왕실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결혼식 즉위 기념 행사 국장 등 각종 왕실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업적, 개인적, 자선적 선택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왕관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적인 공주의 의미를 섬세하고 탁월하게 재정의하며 막중한 혈통의 무게와 평범한 삶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왕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힘든 직업을 갖고 있으며 극도의 특권이라는 숨 막히는 거품 밖의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베아트리스 공주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듯했다. 그녀는 가족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견고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그 균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윈저 가문의 일원이라면 본질적으로 왕실이라는 제도와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실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더라도 가족의 심장부에 파국적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 2019년 가을 그 폭풍은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몰아닥쳤습니다. 그 스캔들은 그녀의 아버지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베아트리스 공주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평화로운 삶을 산산이 조각낼 위협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시작은 2019년 7월 미국 금융계의 거물 제프리 앱스타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되면서였습니다. 앱스타인의 체포는 엘리트층의 어둡고 비밀스러운 비밀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혔고 그와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요크 공작 앤드류 왕자였습니다. 국제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광풍에 휩싸였다. 언론은 왕실을 포위 공격하며 앤드류 왕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절박하고도 잘못된 시도 끝에 앤드류 왕자는 2019년 11월 BBC 뉴스나이트와의 생방송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거세지는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현대 왕실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치명적인 홍보 실패로 여겨지는 사태를 초래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태도는 참담했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보였고 경솔하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놓아 전 세계적인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17세 때 앤드루 왕자에게 성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한 버지니아 지우프레의 폭로에 대해 그는 당시 자신이 워킹의 피자 익스프레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 나아가 지우프레가 묘사한 것처럼 그가 땀을 많이 흘렸다는 것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총에 맞은 후 생긴 질환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앱스타인과의 친분에 대해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단지 유용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앤드루 왕자는 불길을 잠재우기는커녕 이미 거세게 타오르는 헤드라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스캔들이 여론의 심판대를 넘어 법정으로 옮겨갔을 때였습니다. 2022년 1월 미국 연방판사는 버지니아 지우프레가 제기한 민사소송 기각 신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하며 앤드류 공작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판결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절대적인 왕실 특권으로 평생을 보호받아 온 그가 법적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어떤 자기도, 심지어 영국 여왕이 수여한 자기조차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란한 신문 기사들과 끝없는 법적 소송 서류들 뒤로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베아트리스 공주는 자신이 읽어온 조용하고 품위 있는 세계와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끔찍한 스캔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에 휘말렸다. 의도적으로 논란에서 거리를 두며 품위 있게 살아왔던 그녀의 존재는 이제 위협받고 있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주변 공기는 말 없는 의문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발걸음은 머뭇거렸고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그녀는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기초에 폭탄을 설치한 것이다. 배우번 소환장 유출된 이메일, 아버지의 왕실 직위 박탈 등 모든 새로운 사건들은 베아트리스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여론의 문제를 넘어 충성심 생존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투쟁으로 번졌다. 그녀가 유지해왔던 위태로운 균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자신의 도덕관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군주제를 붕괴시키고 가족을 파멸로 이끌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낸 모든 것이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추악하고 끔찍한 스캔들에 의해 순식간에 가려졌습니다. 아무리 애써 삶을 분리하려 해도 아버지의 그림자는 모든 회의실, 모든 자선 행사, 그리고 모든 사적인 순간까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뉴스나이트 참사 이후 몇 달간 이어진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베아트리스 공주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혐의와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한때 조용한 자선 활동과 현대적인 왕족의 대명사였던 그녀의 이름은 단지 그녀가 파파라고 불렀던 남자 때문에 제프리 앱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기사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영국 언론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타블로이드 신문의 조롱과 표적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패션 감각이나 몸무게에 대한 잔인하지만 무해한 추측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글로벌 범죄 조직이었고 그녀의 가문 이름은 그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왕실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이는 그녀에게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이 언론에 의해 분석되고 왜곡되고 악용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변호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굴욕으로 이어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아버지를 변호하면 학대 방조자이자 피해자들에게 완전히 불충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거리를 두면 가장 힘든 시기에 아버지를 버린 차갑고 불충한 딸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었다. 아이 실연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바로 극심한 불확실성이었다. 앤드류 왕자에 대한 혐의는 광범위하고 복잡했으며 맨해튼 감옥에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대중의 엄청난 의혹과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베아트리스 공주는 잠깐의 언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허리케인에 갇힌 것과 같았다. 그녀의 침묵은 왕실의 위엄을 지키는 수단에서 필사적인 자기방어 행위로 변모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결국 댐은 무너질 운명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언론은 자신들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사생활을 중시하는 베아트리스 공주가 참사에 대한 진솔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편지의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그 진위가 명백해졌다. 이 편지가 세련된 홍보성 성명서가 아닌 신뢰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지극히 사적인 편지였다는 사실은 그 내용을 더욱 폭발적으로 만들었다. 베아트리스 공주는 평생 왕실의 불문율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불평하지도 설명하지도 않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뜻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도, 카메라 앞에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색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편지는 그 모든 환상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태어난 곳의 왕실이라는 제도의 무게에 짓눌려 왕관을 위해 인간성을 억누르라는 압박에 질식할 것 같은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편지 속의 내용은 날 것 그대로였고 그 어떤 위기 관리팀도 꾸며낼 수 없는 연약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베아트리스는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드러냈다. 그녀는 조사 결과에 대한 극심한 절망감과 그것이 가족에게 미친 참혹한 피해를 고백했다. 궁궐이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암울한 현실, 즉 가족이 이 일에서 결코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실수가 아니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한 남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을 만한 심각한 혐의였다. 베아트리스는 가슴 아픈 명쾌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한때 엄청난 자부심과 역사적 무게감을 지녔던 가문의 이름이 어떻게 자신에게서 빼앗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독이 든 무기 조롱거리 5점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피로감을 토로하며 사업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크라는 성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악한 스캔들의 수렁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다고 토로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녀가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도덕적 고통이라고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학대 피해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충성심이라는 견딜 수 없는 긴장감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모하고 오만한 선택이 자신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순진한 아이들의 삶에까지 영구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왕실에서 자기는 방패이자 명예의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에게 자기는 등에 그려진 거대한 붉은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자신을 앱스타인의 섬과 암묵적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고는 다시는 어떤 방에도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비될 듯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혹독한 비판 속에서도 그 편지는 굳건하고 비극적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언론이 묘사한 괴물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어린 시절 자신을 품어주었던 아버지를 보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과 여동생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의 극명한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유제니 공주가 앤드류를 공개적으로 끈질기게 지지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유제니는 언론이 그를 맹렬히 비난하는 순간에도 공개적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베아트리스는 비록 자신은 너무나 갈등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여동생의 행동을 깊고 용감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이 편지는 딸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그의 선택의 도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편지 내용이 신문 한 면에 실리자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버킹엄 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냉랭하고 두려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편지의 모든 단어를 낱낱이 분석하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부 냉혹한 평론가들은 이를 슬픔으로 위장한 배신이라고 낙인 찍었고, 다른 이들은 요크 스캔들로 인한 인적 피해를 고위 왕족이 처음으로 인정한 엄청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가운데 한 가지 불길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베아트리스 공주가 압박감에 무너지고 있다면 왕실의 전설적인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났을 때 앤드류 왕자는 어떻게 할까? 답은 잔혹하고 역사적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벽은 앤드류 왕자를 옥죄어 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의 불가침적인 지위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절대적인 보호 아래 살아왔습니다. 전하라는 칭호, 화려한 군사적 연계, 그리고 의례적인 후원 활동은 그의 존재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하여 왕실 역사를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앤드류는 윈저 성으로 소환되었다. 그는 왕국의 왕자이자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 그리고 고위 왕족으로서 고대의 성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몇 분 후 그는 불명 예스러운 추방자로 성문을 떠났다. 냉혹하고 효율적인 회의에서 여왕은 자신이 가장 총개하던 아들로 여겨졌던 앤드류의 군사적 관계 왕실 후원, 그리고 모든 공식 석상에서 HRH 칭호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했다. 그는 사법재판을 일반 시민 자격으로 치러야 했다. 그 제도는 감염된 부위를 잘라내어 몸을 살린 것이다. 왕실의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공식 발표였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앤드류 왕자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평생을 섬기고 숨어 지냈던 바로 그 왕실이 그의 발밑에서 발판을 빼앗아 간 것이다. 곧바로 재계도 왕실의 뒤를 따랐다. 대학들은 그와의 관계를 끊었고 자선단체들은 이사회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으며 그의 핵심 사업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앤드류는 사실상 추방당했다. 후원자가 사라지자 그의 영향력도 자취를 감췄다. 런던 사교계에서는 그가 어떻게 엄청난 소송 비용을 감당할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소문이 퍼져나갔고 결국 그의 호화로운 개인 소유 부동산들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매각되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서 거들먹거리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듯 오만하게 행세했던 그는 이제 사회에서 배척받는 인물로 전락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추방은 후대 왕들에 의해 영구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왕실의 취약한 현대적 의미를 맹렬히 지키려 했던 찰스 왕세자는 앤드류의 몰락을 축소된 군주제라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촉매제로 여겼습니다. 왕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중의 인내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던 윌리엄 왕자는 아버지 편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들은 앤드류와 윈저 가문의 미래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뚫을 수 없는 장벽을 쌓았습니다.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몰락은 단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 내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촉발한 지진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왕실은 거울을 보고 맹목적인 복종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왕실은 더 이상 책임을 떠안을 수 없었습니다. 찰스가 구상했던 핵심 가족 구성원, 찰스 카밀라 윌리엄 케이트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무의 부담은 남은 왕족들에게 무겁게 전가되었습니다. 앤 공주와 같은 인물들은 앤드류, 그리고 나중에는 해리와 메건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한때 친척들과 왕족들로 가득 찼던 유명한 버킹엄 궁전 발코니는 급격히 텅 비게 되었고 세상에는 삭막하고 엄격하게 통제된 모습만 남았습니다. 이는 마치 왕정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한 시각적 이미지였습니다. 나해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왕은 마지막 몇 달 동안 아들을 추방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요크 가문의 관계는 영구적으로 파탄났습니다. 베아트리스와 유진이는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자선 행사, 모든 사교계 결혼식, 그리고 모든 공식 석상에서 그들은 냉혹한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여유가 있을까? 앤드류와 오래전에 이혼한 사라 페거슨조차도 그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그녀의 변함없는 충성심은 대중을 당혹스럽게 했지만 사라에게 있어 그를 버리는 것은 가족을 늑대 무리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앤드류 왕자의 화려한 몰락은 현대 왕실에 대한 궁극적인 경고 사례입니다. 영국 여왕이 자신의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왕관을 지키기 위해 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었다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왕실이라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베아트리스 공주에게 아버지의 스캔들은 영원히 따라다니는 무거운 그림자와 같아서 모든 가족 식사 샌드링검에서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벨모레올에서의 여름 휴가 때마다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웠지만 왕실에서는 혈통의 죄악에 영원히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크 가문은 더 이상 단순한 홍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안에서 비극적이고 영원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의 차갑고 견고한 벽 안에서 이러한 유령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